그녀는 다 계획이 있다. 히가시노 게이고. 다카미 슌스케와 발레 공연을 본 다음 날 일이 끝나자마자 요리재료를 잔뜩 사들고 온 교코는 원룸 주방에서 악전 고투 중이었다. 이게 뭐야. 소 간을 소금물에 넣고 바락바락 주물러 씻어서 여러 번 헹군다. 재료와 요리책을 번갈아 들여다보며 교코는 중얼거렸다. 요리책도 오늘 막 사온 참이다. 여러 번 헹구라니 대체 뭔 소리야. 정확히 몇 번인지 알려줘야 할 거 아니야. 아무리 씻어도 깨끗해지질 않잖아. 에잇 모르겠다 하고 대충 넘어가기로 했다. 얇은 껍질을 벗겨내고 네, 벗겼습니다. 1cm 크기의 깍두기 모양으로 썬다. 이렇게 작게 썰어? 좀 더 커야 맛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듬성듬성 2-3cm 크기로 썰었다. 그 다음은 살짝 데쳐낸다 라고 적혀 있었다. 살짝이라니 그게 대체 어느 정도야. 이런 감각적인 표현이 많은 게 문제라니까. 초보자도 알아듣게 써주세요. 제발. 스파게티와 샌드위치 말고는 정식으로 요리를 해본 적이 없는 교코가 오늘 밤 이렇게 투덜거려가며 고생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었다. 다카미 슌스케에게 손수 요리한 밥을 대접하기로 약속해버린 것이다. 내가 왜 그런 약속을 했을까 하고 뒤늦게 후회했지만 그에게 좋은 면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다. 역시 그런 게 힘들다. 드디어 요리 비슷한 것이 완성되었지만 교코는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았다. 중간에 자꾸 맛을 본 데다가 너무 지쳐서 위가 움직여줄 것 같지도 않았다. 우선은 식전주부터 마시자는 생각에 그녀는 캔맥주를 들고 창가에 앉아 공원을 내려다보며 목을 축였다. 그녀의 뇌리에 어젯밤 다카미와 나눈 대화가 되살아났다. 왜 경찰에도 비밀로 해야 하는 걸까? 다카미가 했던 말을 교코는 떠올려 보았다. 그는 다카미 유타로 살해 사건에는 아직 감춰진 것들이 많다고 했다. 그리고 그 감춰진 것이 무엇인지 이미 짐작하는 듯한 말투였다. 다만 그건 경찰에도 비밀로 해왔다고 한다. 왜 비밀인지는 물론 얘기해주지 않았다. 하지만 나를 믿어도 돼요. 나는 교코 씨의 친구분이 사망한 사건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결코 교코 씨에게 거짓말을 하지는 않아요. 그는 진지한 눈빛으로 교코를 바라보며 말했다. 네, 믿어요. 라고 교코도 멋있게 대답해주면서 그의 눈을 마주 보았다. 아무튼 사건이 하루빨리 해결되면 좋으련만. 교코가 남은 맥주를 둘러 마시는 순간 시바타가 공원을 지나가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어젯밤에 집에 돌아오지 않더니만 큼직한 가방을 든 것을 보니 출장이었던 모양이다. 에이프런을 입은 채 달려나가 현관 앞 통로에서 그를 기다렸다. 무거운 걸음으로 계단을 올라오는 소리와 함께 칠칠치 못하게 넥타이를 축 늘어뜨린 시바타가 나타났다. 통로에 서 있는 교코를 보고 흠칫 놀란 얼굴을 했다. 저를 마중해주는 사람이 있다니 이렇게 흐뭇할 수가. 시바타는 지친 기색의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아까 창문으로 지나가는 게 보였거든요. 그보다 배고프죠? 그러자 시바타는 손목시계를 보며 말했다. 아까 6시쯤에 카리빵 하나 먹고 끝. 지금은 밤 11시가 넘은 시각이다. 그럼 내 요리 좀 먹어줄래요? 너무 많아서 난감하던 참인데. 아, 그래서 마중을 나오셨구나. 시바타 씨가 보고 싶기도 했죠. 진짜예요. 그래요. 진짜인 걸로 해둡시다. 가방을 든 채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시바타는 킁킁 코를 실룩거렸다. 뭔가 이상한 냄새가 나는데. 기왕이면 맛있는 냄새라고 해주시지. 맛있는 냄새도 나긴 하지만 그보다 온갖 잡다한 냄새가 뒤섞인 느낌이랄까? 주방 쪽을 돌아보다가 시바타는 말문이 막힌 기색이었다. 무슨 일이 있었어요?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냥 요리를 한 거라고요.
조리도구와 음식 재료가 한바탕 전쟁을 벌인 것 같은데. 시바타는 입을 헤 벌린 채 주방을 둘러보았다. 그곳에는 요리에 사용한 냄비, 프라이팬, 부엌칼, 스푼, 계량컵 등이 나뒹굴고 있었다. 썰고 남은 야채, 소 간 껍질, 달걀 껍질 등도 여기저기 널브러졌다. 감자 껍질은 싱크대 밖으로 기어나와 환풍기의 작은 바람에 흔들렸다. 좀 지저분하죠. 미안해요. 그렇게 말하고 교코는 환풍기 스위치를 껐다. 감자 껍질도 움직임을 멈췄다. 저한테 사과할 건 없고요. 하지만 그래도 이건 좀... 시바타는 테이블에 차려진 요리를 보고 다시 눈이 둥그레졌다. 이거 전부 교코 씨가 다 만들었어요? 그럼요. 대단하죠? 다음에 그 사람 집에 가서 요리해 주기로 약속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리허설을 해본 거예요. 그 사람이라면 다카미 부동산 회사의 후계자님? 시바타가 어이없다는 얼굴을 했다. 그러면 나는 김이상국 역할? 아이 참, 그런 말씀 마시고. 실은 제가 본격적인 요리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진짜 자신이 없어요. 친구라면 좀 도와주셔야죠. 아, 와인도 있어요. 교코는 냉장고에 차게 얼려둔 와인을 꺼내다 마개를 돌렸다. 근데 어디로 출장을 다녀오신 거예요? 나고야. 시바타가 짧게 대답하면서 포크를 들고 맨 앞에 접시에 손을 내밀었다. 다진 고기, 야채, 소 간을 버무린 양념소를 얇게 펼친 고기에 돌돌 말아 쪄낸 것이다. 한 조각 입에 넣은 뒤에 물었다. 이거 무슨 요리? 교코의 오리엔탈 갈랑틴. 대답하고 나서 교코는 화이트 와인을 2개의 잔에 따랐다. 그나저나 나고야에는 왜 갔어요? 이래저래 볼 일이 있었어요. 다카미 유타로 살해 사건을 찬찬히 탐문도 할 겸. 말을 하면서 시바타는 돌돌 감은 고기 안의 양념소를 살펴보았다. 이거 간에 핏물 제거 제대로 한 거 맞아요? 핏물 제거요? 물에 잘 씻어야 하는데. 씻었죠. 큰 그릇에 담아서 바락바락. 아니, 다음부터는 수돗물을 틀어놓고 핏물을 확실히 빼도록 해요. 아, 그렇구나. 시바타 씨는 그런 것도 알아요? 그거야 상식이죠. 게다가 간을 이렇게 크게 썰면 안 되지. 1cm 정도가 좋을걸요? 이건 2, 3cm는 되겠는데? 시바타는 포크로 간을 쿡 찍어 교코 앞으로 내밀었다. 아니, 그 정도 크기가 맛있다고 요리책에 나와 있어요. 교코는 시치미를 뚝 떼고 말했다. 그래요? 이상하네. 좀 더 작아야 할 것 같은데. 그는 또 한 조각을 입에 던져 넣었다. 그러고는 급히 와인을 마셨다. 교코도 와인잔을 손에 들었다. 그래서 나고야에서 수학은 좀 있었어요? 수학이라고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최선은 다했어요. 얘기 좀 해줘요. 이번에도 에리씨의 본가에 들렀어요. 이세 고이치 얘기를 숨겼던 건 미안하다고 에리씨 오빠가 사과하더라고요. 시바타는 이어서 시금치 포타주를 먹기 시작했다. 한 입 떠먹더니 뭔가 생각에 잠긴 얼굴이 되었다. 에리의 본가에서 새롭게 알아낸 건 없었어요? 이세의 사망 당시 얘기를 해줬어요. 에리 씨가 날마다 혼자 방에 틀어박혀 비틀즈를 들었다고. 저런 가엾어라. 비틀즈를. 어머 왜요? 맛이 이상해요? 교코가 물어본 것은 시바타가 포타주를 떠먹고 묘한 얼굴을 했기 때문이다. 그는 아니라고 고개를 저었다. 너무 개성적인 맛이라서. 비틀즈는 이세와 사귀던 시절에 함께 들었던 노래인 모양이에요. 이세가 그녀에게 남긴 유서에도 너와 함께 비틀즈를 들을 수 있어서 행복했어 라고 적혀 있었으니까요. 그랬구나. 교코는 어디선가 비슷한 얘기를 들은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건 누가 얘기해줬더라? 아니면 단순한 착각인가? 그거 말고는 에리 씨의 본가에서 별다른 수학도 없었어요. 시바타는 말했지만
그리 낙담한 눈치도 아닌 것이 교코에게는 좀 이상하게 느껴졌다. 그리고 또 어디에 갔었어요? 기후에도 다녀왔네요. 시바타는 샐러드의 오이를 와삭와삭 씹으면서 말했다. 이세의 본가가 기후였거든요. 뭔가 참고가 될까 싶어서 거기까지 갔는데 진짜 산골짜기여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뭔가 건전했어요? 아니, 전혀. 그야말로 심심산골이라는 것만 알았죠. 그 밖에는? 그 밖에는 뭐 별로. 이래저래 조사했을 거 아니에요. 아까 그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시바타 씨는 수학이 없었다는 얘기만 하고 왜 나한테 감추는 건데요? 교쿠가 강한 어조로 다그치자 시바타는 포크를 내려놓고 그녀에게서 시선을 돌렸다. 감추긴 내가 뭘? 별다른 수학이 없어서 그냥 그렇다고 얘기한 것 뿐인데요. 거짓말. 아직 잘 모르는 모양인데 시바타 씨는 거짓말을 하면 얼굴에 그대로 티가 나는 타입이거든요. 수학이 없었다면 이보다 훨씬 더 시들한 얼굴을 했을걸요. 그 말에 시바타가 불끈하는 눈치였지만 교코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러지 말고 얘기해봐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하지만 시바타는 여전히 그녀 쪽을 쳐다보지 않았다. 그건 안 되죠. 형사는 수사상의 비밀을 발설해서는 안 됩니다. 왜요? 전에는 그런 말 안 했잖아요. 교코는 미니스커트의 무릎을 드러낸 채 시바타에게로 슬금슬금 다가갔다. 그는 잠시 입을 꾹 다물었지만 이윽고 마음을 정한 듯 그녀 쪽으로 앉음새를 바로잡았다. 내가 전에도 말했던 것 같은데 나는 그자도 수상쩍게 보고 있어요. 근데 교코 씨는 그 수상쩍은 자에게 손수 요리를 해줄 정도의 사이잖아요. 그런 교코 씨에게 수사상의 비밀을 술술 털어놓을 수 있겠어요? 아, 잠깐. 그 수상쩍은 자라는 게 다카미 씨? 물론 그 사람이죠. 시바타는 고개를 끄덕였다. 교코는 항의에 나섰다. 그 사람은 전혀 수상하지 않아요. 알리바이도 확실하잖아요. 남한테 청부해서 살해하는 방법도 있죠. 시바타는 태연히 말했다. 교코는 말도 안 된다는 듯이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 사람은 관계없어요. 그 사람도 진상을 밝히고 싶어 한다고요. 그녀의 말에 시바타는 순간 얼어붙은 듯 얼굴이 팽팽해졌다. 아차 하고 교코는 손으로 입을 가렸다. 진상을 밝히고 싶어 한다니 그게 무슨 얘기예요? 글쎄, 그건 그러니까. 교코는 침을 꿀꺽 삼켰다. 둘러댈 말이 얼른 떠오르지 않았다. 그 사람도 다카미 유타로 씨가 살해된 사건에 의문을 품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만일 이번 일이 관계가 있다면 그 진상을 밝히고 싶대요. 시바타는 굳은 표정으로 그녀를 찬찬히 바라보다가 심각한 눈빛으로 두세 번 머리를 끄덕였다. 그런 거였어요? 나한테서 정보를 캐내서 그 사람에게 알려주려는? 교코는 말문이 턱 막혔다. 그런 노림수가 있었다는 건 부정할 수 없었다. 다카미에게 협력하기 위해서는 그 방법이 가장 빠른 것이다. 그렇군. 그녀가 아무 말도 못하자 시바타는 자리에서 일어나 가방과 상의를 집어들었다. 나는 교코 씨를 좀 더 영리한 여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실망이군요. 그런 말을 남기고 시바타는 성큼성큼 현관으로 향했다. 잠깐만요. 라고 교쿠가 불렀지만 대답도 하지 않았다. 이윽고 큰 소리를 내며 문이 닫혔다. 왜 저래? 그렇게 화낼 일도 아니잖아. 교쿠는 입을 툭 내밀었다. 그리고 테이블에 수북하게 남은 요리를 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아무래도 혼자 어떻게든 처리해야 할 모양이다. 시바타가 내려놓은 포크로 고기를 찍어 입에 넣었다. 그 순간 교코는 얼굴을 찌푸렸다. 맛없어. 다음 날 오후 긴자 퀸 호텔 2층 복도에 험상궂은 남자들이 모여들었다. 마스타니 경감과 나오이 그리고 스키지 경찰서의 형사 2명이다. 거기에 호텔 지배인인 도쿠라도 함께 있었다. 도쿠라는
어지간히 좀 하라는 듯 지겨워하는 얼굴을 감추려고도 하지 않았다. 자, 그럼 설명하겠습니다. 시바타는 203호실 앞에서 마스타니를 비롯한 수사원들의 얼굴을 한 차례 둘러보며 말했다. 지금부터 그들을 재연해 볼 테니까 잘 봐주십시오. 손에 들고 있던 열쇠를 꽂고 천천히 문을 밀어서 열었다. 수사원들 사이에서 하는 소리가 새어나온 것은 문 틈새로 도어 체인이 걸린 것이 보였기 때문이다. 시바타가 손잡이를 잡은 채 뒤를 이었다. 이때 벤치가 도착합니다. 그러자 타이밍을 맞춰 나오이가 벤치를 척 건네주었다. 시바타는 문틈에 발을 끼워 다치지 않게 한 뒤에 벤치를 체인에 대고 힘껏 절단했다. 잘린 체인을 매단 채 문이 안쪽으로 열렸다. 아무도 없네. 잽싸게 방 안을 들여다본 것은 마스탄이었다. 시바타가 설명을 이어갔다. 여기서 사체를 발견합니다. 우선 마루모토는 도쿠라 씨에게 전화를 걸어달라고 했죠. 도쿠라 씨, 그날과 똑같이 부탁합니다. 도쿠라는 뿌르퉁한 얼굴이었지만 그래도 범인이 어떤 방법을 썼나 궁금했는지 방 안을 휘휘 둘러보면서 침대 사이의 전화대로 다가갔다. 그 다음에 마루모토는 옆에 있던 직원을 아래층에 보냈습니다. 밤비 뱅퀴 사람이 아직 있을지도 모르니까 불러달라고 한 것이죠. 즉, 이 시점에 문 옆에 있었던 사람은 마루모토 뿐이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시바타는 손바닥으로 문을 가볍게 치며 말했다. 문은 열린 상태여서 안쪽이 벽을 향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자는 마지막 마무리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시바타는 안쪽이 모두에게 보이게 문을 조금 당겼다. 그 순간 수사원들은 놀란 소리를 올렸다. 그런 거였어? 한층 높은 소리로 감탄한 것은 마스탄이었다. 이런 방법이 있었네. 네, 콜럼버스의 달걀 같은 일이죠. 시바타는 문제의 부분에 손을 내밀었다. 그곳에는 방금 절단한 체인의 한쪽 끝이 투명한 강력 테이프로 붙어 있었다. 즉, 처음에 문을 연 시점부터 체인은 고리에 걸렸던 게 아니라 한쪽 끝을 문 안쪽에 강력 테이프로 붙여둔 것에 불과했다. 이거라면 범인은 복도로 나간 다음에도 손을 넣어 체인을 간단히 붙일 수 있다. 시바타는 범인이 했던 것처럼 그 강력 테이프를 떼고 체인 끝을 슬쩍 고리의 홈에 끼워 넣었다. 이게 끝입니다. 그는 수사원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때 체인의 마루모토의 지문이 찍히겠지만 그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냐면 체인을 절단하기 전에 어떻게든 밖에서 풀어보려고 여러 번 당겼었다고 그자가 증언했기 때문입니다. 지문이 찍히는 게 당연한 거예요. 게다가 체인을 절단한 것도 마루모토였습니다. 그러니까 주범이었든 공범이었든 마루모토는 일단 관련이 있다는 건가? 마스타니는 두 손을 허리에 짚고 천장을 올려다 보았다. 생각을 정리하려고 할 때의 버릇이다. 아주 훌륭한 추리였어. 하지만 안타깝네. 이윽고 마스타니가 말했다. 네, 라고 시바타도 씁쓸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안타깝게도 증거가 없습니다. 긴자 퀸 호텔에서 돌아오는 길에 시바타는 지하철 안에서 여전히 밀실 트릭에 대해 고민하고 있었다. 일단 가설은 세워졌고 실행이 가능하다는 것도 증명했다. 다만 그런 트릭을 썼다는 걸 증명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게 안 되면 아무리 훌륭한 추리라도 단순한 공상에 지나지 않는다. 도구로 쓴 게 강력 테이프뿐이라면 증명하는 건 일단 불가능해. 기분 전환을 할 생각으로 그는 차내 광고에 시선을 던졌다. 대형 냉장고 광고였다. 냉장고 옆에 왜 그런지 수영복 차림의 젊은 여자가 서 있었다. 그 여자는 양손 가득 채소를 막 냉장고에 넣으려는 참이었다. 광고판을 멍하니 바라보는 사이에 시바타는 어젯밤 교코와 나눈 대화가 생각났다. 왜 그런 심한 말을 해버렸을까 하고 아직도 뒷맛이 씁쓸했다. 교코는 다카미 슌스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가 사건과 관계가 없다고 굳게 믿고 있다.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건 당연한 일이다. 시바타가 그걸 나무라는 건 쓸데없는 짓이다. 게다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정보를 얻어내려는 것도 자연스러운 행동이다. 여자의 마음이라고 해도 무방할지 모른다. 하지만 어쩐지 비위가 틀어졌다. 그 불쾌함은 어디서 온 것인가? 시바타는 어제 먹은 교코의 요리가 생각났다. 기묘한 맛이었지만 어쩐지 그리운 맛이기도 했다. 문제가 한 가지 더 있어. 옆에서 가죽 손잡이를 잡은 채 흔들리고 있던 나오이가 불쑥 중얼거리는 바람에 생각이 툭 끊겼다. 시바타는 고개를 들어 나오이 쪽을 보았다. 청산 화합물을 준비한 사람이 마키무라 에리 본인이라는 거야. 그게 자살이 아니라면 대체 그 독극물은 어떻게 되는 거야? 그 점이라면 나름대로 생각한 게 있어요. 시바타가 말하려고 했지만 나오이가 먼저 술술 답을 내놓았다. 처음에는 에리 쪽에서 범인을 죽일 계획이었다는 거? 정확히 시바타가 생각한 그대로였다. 하지만 실제로 죽은 사람은 에리 쪽이야. 왜 그런 결과가 나왔을까? 에리가 독을 탄 것을 범인이 눈치채고 그 독이 든 컵을 보통 컵과 바꿔치기라도 했던 건가? 그게 가능할까요? 잽싸게 바꾸는 정도라면 가능하지 않겠어? 아니요, 그게 아니라 상대가 눈치 못 채게 독을 탄다는 거 말이에요. 시바타는 에리와 범인이 호텔방에서 마주한 모습을 머릿속에 그려보았다. 테이블 위에는 2개의 컵이 있고 양쪽 모두 맥주가 들어있다. 에리는 종이에 싼 독극물을 갖고 있고 이걸 언제 넣을지 상대의 빈틈을 노리고 있다. 역시 어렵겠지. 똑같은 상상을 하고 있었는지 옆에서 나오이가 말했다. 네, 심리적으로 어려울 것 같아요. 시바타도 동의했다. 에리 씨는 먼저 그 방에 도착해 상대를 기다렸으니까 독극물도 미리 준비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상대에게 들키지 않을 만큼만 미리 컵에 발라둔다든가? 아니, 그것도 아니겠네요. 감식과의 보고에 따르면 독극물이 그렇게 적은 양은 아니었어요. 그렇다면 맥주병에다 미리 섞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겠는데요. 하지만 맥주병에서는 독극물이 검출되지 않았어. 아, 그랬지. 시바타는 목소리를 떨궜다. 역시 상대의 빈틈을 노려 직접 컵에 탄 것인가? 하지만 그건 에리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용기가 필요한 일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다른 대안이 있는 것도 아니었다. 뭔가 한 가지가 더 있을 것 같은데. 밀실 외에 또 다른 한 가지. 라고 시바타는 입속에서 중얼거렸다. 전화벨이 울렸을 때 교코는 아직 침대 안에 있었다. 시계를 보니 오전 11시를 막 지났다. 오랜만에 늦잠을 잤다. 지난 2, 3일 동안 요리 특별 훈련을 하느라 지쳐버린 것이다. 좀 더 자고 싶었지만 전화벨은 멈출 것 같지 않았다. 아, 혹시... 이불을 걷어차고 벌떡 일어났다. 다카미의 전화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전화는 주방 테이블 밑에 슬리퍼와 나란히 놓여 있었다. 요즘 주방 쪽은 완전 무법천지라서 전화기를 놓을 자리도 없었다. 수화기를 들자 교코가 뭔가 말을 하기도 전에 뭐다 교코? 라고 묻는 소리가 귀에 뛰어들었다. 들어본 목소리라고 생각하면서 네 라고 대답한 순간에 목소리 주인의 얼굴이 떠올랐다. 짜증나 라고 미간을 찌푸렸지만 이미 때늦은 일이었다. 나야 나. 태평한 목소리가 고막에 왕왕 울렸다. 교코는 저도 모르게 수화기를 귀에서 멀리 띄워놓고 말했다. 누구세요? 뭐야, 나라니까. 하나야의 겐조. 아, 네. 역시나 하고 울고 싶은 기분이었지만 일단 지난번에는 감사했습니다 라고 애써 상냥하게 말했다. 어쨌거나 푸른 아쿠아마린 브로치 선물을 받아버린 것이다. 에이, 아냐. 그런 형식적인 인사는 필요 없어.
그보다 그때 약속했었지. 지금 식사나 하자. 식사요? 저절로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다. 분명 그런 약속을 얼렁뚱땅 하긴 했었다. 아, 그랬었죠. 근데 이걸 어쩌죠? 제가 오늘은 일이 잡혔거든요. 일이라니? 컴패니언 일? 그렇죠. 아무튼 우리 회사는 쉬는 날이 거의 없어요. 오늘도 아카사카 퀸 호텔과 리버사이드 에도가와 게다가 시바타 호텔까지 세 탕을 뛰어야 해요. 퀸 호텔은 사실이지만 다른 두 곳은 엉터리로 지어낸 것이다. 그래서 지금 미용실에 들렀다가 곧장 일하러 가고 집에 돌아오는 건 아마 한밤중이 될 것 같아요. 거참 힘들겠네. 네, 그렇답니다. 이렇게 일이 많지 않았다면 좋았을 텐데 말이에요. 그렇다면 교코는 오늘 운이 좋네. 불길한 예감이 뇌리를 스쳐서 교코는 말문이 막혀버렸다. 겐조가 신이 난 듯 줄줄 늘어놓았다. 실은 그럴 줄 알고 내가 방금 밤비 뱅퀴스에 연락했거든. 마루모토 사장에게 오늘 하루 오다 교코를 나의 개인 컴패니언으로 일하게 해달라고 부탁했지. 그러면 느긋하게 데이트도 할 수 있고 밤비 뱅퀴도 짭짤한 수입이 생기고. 어때? 온 세상이 해피해피한 일이지? 수화기를 잡고 멍해져 버린 교코의 귀에 겐조의 낭낭한 웃음소리가 울렸다. 어디로 갈까? 뭐 먹고 싶어? 겐조가 그렇게 물었을 때 교코는 곧바로 일본의 정식 코스 요리인 가이세키 요리라고 대답했다. 거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다. 첫째로 지난 2, 3일 동안 자신이 한 요리만 먹다 보니 양식이 지겨워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가이세키 요리라면 한 가지 한 가지 양이 적어서 식욕이 떨어지는 상대와 함께여도 남기지 않고 다 먹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식사 동안 겐조는 예상대로 잘도 짓거려댔다. 거의 아무 내용도 없는 이야기만 하고 있었다. 여성 단원으로만 구성된 가극단인 다카라즈카의 배우에게 홀딱 반해 계속 보석 선물을 보냈더니만 한 달 뒤에 몽땅 택배로 되돌려 보냈다느니 요트로 전국 일주를 하려고 요코하마에서 출발했는데 도중에 급성 충수염에 걸려서 단념했다느니 하는 얘기였다. 물론 자랑도 실컷 늘어놓았다. 그의 가장 큰 자랑거리는 몇 년 전까지 미국에서 체류했다는 것이었다. 미국에서 뭘 했느냐고 교코가 물어보자 그는 신이 나서 대답했다. 그야 물론 공부를 했지. 뭐든 다 공부가 되잖아. 그러고는 입을 크게 벌리고 웃었다. 어떤 공부를 했을지 안 봐도 뻔하다. 라고 교코는 마음속으로 욕을 퍼부었다. 그나저나 밤비 뱅퀴스의 마루모토 사장이 요즘 곤욕을 치르고 있는 모양이야. 대구 회를 입에 넣다가 문득 생각난 것처럼 겐조가 느물느물 웃으면서 말했다. 애인으로 사귀던 컴패니언이 자살하지를 않나. 게다가 프리 컴패니언까지 살해됐다잖아. 경찰에서 아주 성가시게 조사를 하는 모양이야. 게다가 회사에 안 좋은 소문이 퍼질까봐 단골 거래처에 일일이 해명하느라 진땀을 빼고 있어. 내가 오늘 전화했더니 앞으로도 잘 부탁드린다고 애걸복걸 하더라고. 그럴 거라고 교코도 생각했다. 마루모토가 범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로서는 이번 일로 회사의 신용이 떨어지는 게 가장 두려울 터였다. 하긴 경찰에서도 눈에 불을 켜고 조사를 해야겠지. 무슨 관계가 있는지 우리 회사에까지 형사가 다녀갔다니까. 교코는 시바타가 들려준 이야기가 생각났다. 유카리는 살해되기 전날 하나야의 사장에 대해 남자친구에게 물어봤다고 했다. 그리고 하나야가 밤비 뱅퀴 쪽에 컴패니언의 파견을 의뢰한 것도 어딘가 미심쩍다고 했다. 저기요 겐조씨. 교코는 달달한 목소리를 내며 겐조를 슬쩍 올려다봤다. 이건 어디선가 들은 얘긴데요. 하나야에서 밤비 뱅퀴스의 일을 맡기신 거 사타케 씨라는 부장님이 추천하셨기 때문이라던데요. 그 사타케 씨는 왜 밤비 뱅퀴스를 콕 집어서 지정하셨을까요?
그러자 겐조의 젓가락이 딱 멈췄다. 웬일로 얼굴이 진지해져서 되물었다. 사타케가? 그 얘기 누구한테 들었어? 아, 그건 그러니까 밤비뱅퀴 사람에게 얼핏 들은 얘기예요. 하고 그는 뭔가 못마땅하다는 얼굴을 했다. 파티 업체 선정 같은 건 부하 직원에게 다 맡기니까 나야 모르지. 아마 사타케가 좋아하는 여자가 밤비뱅퀴에 있었던 모양이지 뭐. 그 덕분에 나도 교코처럼 멋진 여성을 만나게 됐잖아. 건배나 하자면서 겐조는 술잔을 들었다. 아니요. 저는 이제 그만. 이라고 교코는 술잔 위를 손바닥으로 덮어버렸다. 식사 후에 겐조는 하나야 본사에 들어갈 거라고 했다. 교코는 한시 바삐 풀려나고 싶었지만 본사에 가는 이유를 듣고는 마음이 바뀌었다. 홍보실에서 세계의 신보석전을 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신보석이라는 게 뭐예요? 교코의 질문에 겐조는 한쪽 눈을 찡긋하며 말했다. 가보면 알아. 홍보실은 10평 남짓한 면적으로 신보석이라는 브랜드명이 적힌 상품들이 촘촘히 진열되어 있었다. 손님은 교코 외에 몇 명이 와 있을 뿐이었다. 겐조의 말에 따르면 이건 일반적인 전시회가 아니라 하나야의 고객 중에서도 최상급 단골 고객만을 위해 개최한 것이라고 했다. 와, 너무 예쁘다. 불꽃 같은 빛깔로 반짝이는 루비 반지를 보고 교코는 감격의 탄성을 올렸다. 3.99 캐럿이라니. 진짜 엄청 크다. 그 밖에도 에메랄드 반지와 펜던트, 알렉산드라이트. 하나같이 깜짝 놀랄 만큼 사이즈가 큰 보석이었다. 이거 전부 다 인공보석이야. 교코의 놀람을 즐기는 듯한 투로 겐조가 말했다. 정확히 말하면 합성 보석이지. 그럼 모조품인 거예요? 그녀의 말에 겐조는 혀를 끌끌 차며 검지를 좌우로 흔들었다. 나름대로 멋있는 포즈라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전혀 폼이 나지 않았다. 모조 보석은 겉보기에는 천연 보석과 흡사하지만 화학 구조나 조성이 전혀 다른 것을 말하는 거야. 그에 비해 합성 보석은 인공적으로 만들어낸 것이라도 구조나 조성은 천연과 똑같아. 그럼 이 루비나 사파이어도 진품과 성질은 똑같겠네요? 딱 맞췄어. 그래도 이 루비 반지에는 주위에 박힌 다이아몬드가 진품이야. 이렇게 인공보석과 함께 끼워 넣으면 가격이 무려 10분의 1로 낮아져. 지난번에도 겐조가 인공보석 얘기를 했던 것이 생각났다. 망나니 아들이라도 나름대로 새로운 시도를 해보려고 노력하는지도 모른다. 그렇게 인공보석을 이용한 상품들을 하나하나 구경하고 있는데 갑작스레 홍보실 분위기가 싸해졌다. 주위의 직원들이 부쩍 긴장한 기색이었다. 입구 쪽을 보니 로맨스 그레이의 중년 남자가 기모노 차림의 여자와 함께 들어오는 참이었다. 어디선가 본 적이 있는 얼굴이었다. 여기 라고 겐조가 팔을 들어 인사를 건넸다. 중년 남자 쪽도 고개를 끄덕이며 응했다. 아, 그렇구나 라고 교코는 그제야 생각이 났다. 하나야의 부사장 니시하라 쇼이치였다. 병판이 꽤 좋더구나. 쇼이치가 옆으로 다가와 말했다. 앞으로는 인조의 시대가 될 거야. 겐조는 코를 벌름거리면서 자랑스럽게 대답했다. 그렇다면 이 전시회는 겐조가 기획한 것인 모양이다. 그래, 뭐든 일단 시도해보는 게 좋지. 대답하면서 쇼이치는 교코 쪽에 흘끔 시선을 던졌다. 겐조의 애인쯤으로 오해할까봐 내심 걱정했지만 별반 관심도 없는지 그는 아무 말 없이 아내와 함께 진열 케이스 쪽으로 건너갔다. 교코는 어떻게든 거절하려고 했지만 집에까지 데려다 주겠다는 겐조의 고집을 꺾지는 못했다. 별 수 없이 흰색 벤츠에 타자 그는 신이 난 듯 운전기사에게 행선지를 알렸다. 차 안에는 전화와 텔레비전은 물론 냉장고까지 있었다. 겐조가 뭔가 찾는 기색이어서 지켜보고 있었더니
어디선가 마이크를 꺼내들었다. 노래방 설비까지 있는 모양이다. 말도 안 돼. 지금 여기서 노래를 하려고? 교코는 내심 어이가 없었다. 어떻게든 시간을 벌어보려고 적당히 말을 건넸다. 형님이 훌륭하신 분인 것 같아요. 하지만 겐조는 손을 쉬지 않았다. 설마 했더니만 조수석 등받이가 노래방 장치였다. 쇼이치 형이야 어려서부터 하나의 후계자 대접을 받았으니 당연하지. 본인도 그걸 의식해서 항상 착실한 척, 성실한 척 한다니까. 이봐, 예스터데이하고 나니 와부시란의 인생은 중에 어떤 게 좋아? 그럼 둘째 형님은요? 다쿠지 형은 지금 외국에 나가 있어. 역시 마이웨이가 좋겠다. 교코가 그 다음 할 말을 찾고 있는 사이에 겐조는 노래방 테이프를 세팅해버렸다. 그 바람에 교코는 집에 도착할 때까지 그의 서툰 노래를 3곡이나 들어야 했다. 집에 도착하자 교코의 사양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겐조는 원룸 앞까지 따라왔다. 마지막까지 배웅해주는 것이 자신의 신조라는 것이다. 그런 신조 따위 개나 물어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아래층에 차를 기다리게 해뒀기 때문에 교코는 그나마 마음이 놓였다. 그럼 저는 이만 저녁 잘 먹었습니다. 열쇠를 꽂고 현관문 앞에서 교코는 머리를 숙였다. 하지만 겐조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찬찬히 문 옆에 명패를 살펴본 뒤에 불쑥 말했다. 잠깐 구경 좀 하고 싶은데 왠지 교코의 방이 너무 궁금하잖아. 좋아, 잠깐만 들어갈게. 왜 그걸 자기 마음대로 정하는가? 아니요, 너무 어질러져서 라고 제지했지만 소용없었다. 괜찮아 라면서 문을 열고 안으로 쑥 들어선 것이다. 교코는 서둘러 뒤따라 들어갔다. 하지만 겐조는 현관에서 우뚝 멈춰섰다. 뭔가 멍해져 버린 것처럼 보였다. 왜 그래요? 교코가 물어보자 그는 한숨 섞인 소리로 말했다. 진짜 엉망으로 어질러져 있잖아. 네? 겐조 옆을 빠져나가 안을 들여다보고 교코는 깜짝 놀랐다. 마치 작은 태풍이 휩쓸고 간 것처럼 모든 것이 뒤엎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교코가 가장 먼저 확인한 것은 베갯머리에 숨겨둔 통장이었지만 다행히 무사했다. 이것만 도둑맞지 않으면 일단은 안심이다. 그녀는 통장을 껴안은 채 바닥에 흐르르 주저앉아 버렸다. 겐조가 전화로 신고하고 몇 분 뒤 근처 파출소에 경찰이 달려왔다. 겐조가 빈집털이 도둑놈이 다녀갔다고 말했지만 교코가 나서서 그게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건 분명 유카리가 살해된 사건과 관계가 있을 테니 그쪽 수사관에게 연락해달라고 말했다. 그 범인들이 뭘 찾고 있었지? 싱크대에 산더미처럼 쌓인 그릇을 보며 겐조가 말했다. 이것도 범인 짓인가? 라고 생각하고 있는 얼굴이었다. 아마 유카리 집에서 찾던 것과 똑같은 것이겠죠. 그쪽에서 찾지 못하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분명. 그게 무엇인지는 교코도 알지 못했다. 이윽고 관할 경찰서의 형사가 도착했고 잠시 뒤에 시바타 일행도 달려왔다. 겐조와 수사원들은 돌아가고 시바타 혼자 남아서 방 정리를 도와주었다. 뭔가 나올지도 모른다는 이유를 댔지만 이미 수사원들이 샅샅이 조사해서 새로 나올 게 있을 것 같진 않았다. 바닥에 흩어진 여성 잡지를 정리하며 시바타가 말했다. 현재로서 가장 확실한 건 범인에게 매우 불리한 뭔가가 어딘가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범인은 아직 그걸 손에 넣지 못했어요. 그게 대체 뭘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아마 유카리 씨는 그걸 찾아냈겠죠. 그래서 살해됐을 거예요. 다만 유카리 씨가 그걸 찾아냈다는 것을 범인이 어떻게 알았는지 그게 의문이죠. 또 한 가지, 유카리 씨는 그걸 대체 어디에 감췄는가? 범인은 교코 씨에게 건네줬을 거라고 추측한 모양이지만 그렇지 않았잖아요. 네, 유카리 씨는 저한테 아무것도 주지 않았어요. 그런 것 같군요.
시바타는 다시 묵묵히 정리에 들어갔다. 교코는 흩어진 옷들을 주워 다시 옷장에 걸었다. 그 뚱부하고도 사귀는 중이에요? 시바타가 손을 멈추지 않은 채 교코에게 물었다. 말도 안 돼. 오늘 하루만 만난 거예요. 갑작스럽게 불러냈다고 얘기했잖아요. 하나야도 이번 사건과 무관하지 않아요. 조심하는 게 좋을 겁니다. 다 교코 씨를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나도 알거든요. 교코의 대답에 시바타는 아무 말 없이 흩어진 CD며 카세트 테이프를 선반에 정리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교코는 내친 김에 설거지도 하기로 했다. 하지만 시바타가 테이프를 주워두는 것을 보고 그녀의 머릿속에 퍼뜩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다. 아, 그래. 범인이 찾는 거 말인데요. 유카리 씨가 원래 갖고 있던 물건은 아니겠죠? 시바타는 손을 멈추고 교코를 올려다봤다. 그 얼굴을 마주보며 그녀는 말을 이어갔다. 유카리 씨의 손에 들어오기 전에는 에리가 갖고 있었던 거 아닐까요? 아, 그렇겠네. 시바타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만일 에리 씨가 그런 중요한 단서를 건네줬다면 유카리 씨는 좀 더 일찍 눈치를 채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그건 에리가 직접 준 게 아닐 거예요. 우연히 유카리 씨의 손에 넘어온 거죠. 근데 그게 큰 단서라는 걸 유카리 씨는 미처 알지 못했던 거예요. 우연히 유카리 씨의 손에 넘어온 거? 시바타는 몸을 일으키고 미간을 좁힌 채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그런 게 있었나? 네, 있었죠. 있었어요. 유카리 씨를 처음 만난 날 밤에 저한테 얘기했던 게 있었어요. 나고야 본가에서 에리 방을 정리하는 걸 도와드릴 때 유카리 씨는 에리 부모님한테서 그녀의 CD며 카세트 테이프를 전부 받아왔어요. 유카리 씨가 그날 분명히 나한테 얘기했어요. 매일 저녁마다 그걸 듣는 게 낙이라고요. 딱 하고 시바타가 손가락을 튕겼다. 그럼 그 CD나 카세트 테이프에 단서가 숨겨져 있었다는 건가? 유카리 씨가 저녁마다 그걸 듣는 사이에 덜컥 단서를 발견했다는? 네, 틀림없이 카세트 테이프예요. 교코도 흥분해서 말했다. 테이프에 뭔가 녹음을 해둔 거라고요. 아, 잠깐. 시바타는 입을 반쯤 벌린 채 허공의 한 지점을 지그시 노려보았다. 맞아. 에리 씨도 똑같았어요. 이세가 자살했을 때 혼자 방에 틀어박혀 온종일 비틀즈를 들었다고 했어요. 게다가 그는 검지로 교코 쪽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세가 에리 씨에게 남긴 유서에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너와 함께 비틀즈를 들을 수 있어 행복했어. 아, 그럼 비틀즈 테이프에 단서가 숨겨져 있겠네. 교코가 말을 마치자마자 시바타는 전화기로 뛰어들었다. 운 좋게 편한 일이 걸렸다 했더니만 이걸 다 듣는 것도 여간 중노동이 아니네. 양반다리를 틀고 컵라면을 후루룩거리며 나오이가 투덜거렸다. 그 앞에 놓인 CD 플레이어에서는 지금 헤이 주드가 흐르고 있었다. 또 한쪽에서는 시바타와 교코가 미니 플레이어로 걸을 듣고 있었다. 마노 유카리의 원룸이다. 비틀즈 카세트 테이프에 뭔가 숨겨져 있다는 추리에 따라 나오이까지 응원군으로 나와서 한 곡 한 곡 점검 중인 것이다. 비틀즈 테이프만 20개가 넘어서 다 듣자면 시간이 상당히 걸릴 것 같았다. 시바타는 테이프를 앞에 두고 팔짱을 꼈다. 만일 그 추리가 맞는다면 이세는 비틀즈 테이프에 뭔가를 숨겼어요. 그리고 에리 씨는 그가 남긴 테이프를 듣다가 그걸 알게 됐겠죠. 그래서 도쿄에 올라온 거예요. 즉, 행동에 나서게 할 만한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세는 대체 왜 그런 복잡한 방법을 썼지? 그냥 속 시원하게 유서에 적어뒀으면 쉽게 끝났을 거 아니야. 혼자 투덜거리다가 나오이는 길게 하품을 했다. 그 모습을 보고 교코도 덩달아 하품이 터졌다. 노래라는 게 멍하니 들을 때는 좋지만 한 구절도 놓치면 안 된다고 온 신경을 집중해 계속 듣다 보면 저절로 졸음이 몰려오게 마련이다.
게다가 그게 일거리라면 재미도 뭣도 없다. 유서에 적어둘 수 없는 이유가 있었겠죠. 어쨌든 문제의 테이프를 발견하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돼요. 그렇게 간단히 풀린다면 좋겠는데 그게 과연 우리 뜻대로 될까? 나오이는 테이프의 음악에 맞춰 콧노래를 흥얼거리기 시작했다. 나오이의 그 말이 맞아떨어졌다. 일이 그렇게 간단히 풀리지 않았던 것이다. 세 사람은 모든 테이프를 빠짐없이 들었지만 결국 단서 비슷한 것은 찾을 수 없었다. 이상하네. 시바타도 맥이 빠져서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왜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야? 범인이 가져갔을까요? 아니, 범인도 못 찾았어요. 그러니까 교코 씨 집까지 뒤졌겠죠. 교코는 가까이 있던 카세트 테이프의 케이스를 가져다 인덱스를 빼냈다. 혹시 테이프가 아니라 여기에 뭔가 써뒀다든가? 그건 진즉에 확인했지. 큰 대자로 벌렁 누워있던 나오이가 목소리를 냈다. 그 옆에는 빈 케이스가 굴러다니고 있었다. 말이 나온 김에 말하자면 CD 쪽도 다 확인했어. 근데 아무것도 없었다고. 진짜 이상하네. 시바타가 다시 한번 중얼거리고 머리를 감쌌다. 이상할 것도 없어. 잘못 짚는 게 어디 한두 번인가? 문제는 그 실수를 어떻게 다음 단계에 활용하느냐는 거야. 수사란 한 걸음 한 걸음 착실히 걸어가는 머나먼 길이라고. 사고 능력이 둔해졌는지 나오이는 입에서 나오는 대로 중얼거렸다. 그러면서도 이미 확인한 테이프를 다시 듣고 있는 것을 보면 의욕까지 떨어진 건 아닌 모양이다. 교코는 인덱스의 글자를 지그시 들여다보며 말했다. 혹시 노래 제목을 암호로 쓴 건 아닐까요? 암호? 시바타가 얼굴을 들며 되물었다. 이를테면 첫 글자를 연결해보면 문장이 되는 거예요. 추리소설 같은데 자주 나오잖아요. 시바타는 카세트 테이프 케이스를 끌어모아 제목을 한참 노려보았다. 입속에서 뭔가 중얼중얼 하는 것은 다양한 시행착오를 거듭하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이윽고 뭔가 깨달은 것처럼 교코 쪽을 돌아보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 역시 그런 건 아니에요. 너무 복잡한 암호라면 아무도 해독할 수가 없죠. 에리 씨나 유카리 씨가 어느 순간 퍼뜩 알아차릴 정도의 단서여야 해요. 그런가? 맞는 말이라고 교코도 공감했다. 마노 유카리가 꼭 단서를 찾겠다고 작정하고 카세트 테이프를 들었던 건 아닐 테니까. 역시 잘못 짚었나? 자신감을 잃은 듯 시바타가 깊은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그 순간 나오이가 벌떡 일어났다. 이거 좀 이상한데? 손에 인덱스 카드를 들고 있었다. CD 플레이어 쪽에서는 어떤 노래도 흘러나오지 않았다. 뭐가 이상한데요? 시바타가 물었다. 아까 들을 때는 몰랐는데 이 테이프에는 딱 한 곡 빠진 노래가 있어. 페이퍼백 라이터라는 노래야. 여기 봐. 인덱스에는 맨 끝에 곡명이 적혀 있는데 실제로 테이프 안에는 없어. 교코도 들여다보았다. 인덱스의 A면에 영어로 노래 제목들이 적혀 있었다. Can Buy Me Love를 시작으로 총 6곡이다. 맨 끝에 6번은 페이퍼백 라이터라고 적혀 있었다. 테이프를 들어봤는데 5번에 레이디 마돈나라는 노래가 끝이야. 그 뒤에는 아무것도 녹음된 게 없었어. B면은? 시바타가 물었다. 인덱스에 나온 대로야. 일단 틀어봤는데 그쪽은 녹음한 게 없어. 분명 B면에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다. 시바타는 끙 신음소리를 울렸다. 대체 어떻게 된 거죠? 우선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딱히 별 의미도 없다는 거야. 인덱스에 잘못 쓴 것인지 아니면 녹음할 때 빠뜨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단순한 실수로 곡명과 노래가 어긋난 거지. 만일 의미가 있다면 어쩔 건데요. 교코의 물음에 두 명의 형사는 순간 입을 다물었다. 맞아요. 혹시 이 부분에 뭔가 녹음이 되었을 수도 있어요.
노래가 아닌 다른 것을. 시바타가 말했다. 아니, 틀어봤는데 아무 소리도 안 난다니까. 그렇다면 그거네요. 그거라뇨? 교코의 부름에 시바타는 다시 입을 꾹 다물었다. 그 대신 나오이가 음울한 목소리로 말했다. 뻔하잖아. 뭔가 녹음을 했는데 지금은 없다. 즉, 누군가 지워버렸다는 얘기죠.